오늘의 이야기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을 애는 듯한 상처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픈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웁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흙을 털고 일어나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처럼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어떤 고통이나 트라우마를 겪어도 전혀 배우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단단한 벽처럼 모든 경험을 튕겨내고 똑같은 실패를 끝없이 반복하는 사람들. 우리는 오늘 바로 이 나르시시스트들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왜 트라우마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의 시간은 영원히 과거의 한 시점에 멈춰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깊이 있는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귀한 자양분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 즉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우리의 정신은 가장 익숙하고 오래된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에 형성된 대처 기제입니다. 생후 6년 동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생존 전략을 배웁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알고리즘이 이 시기에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겪으면 우리는 마치 어린 시절로 퇴행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때 그 시절에 사용했던 대처 기제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거나 운전을 하는 것처럼 한번 몸에 익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자동적인 반응과도 같습니다. 물론 이 대처 기제 중에는 긍정적이고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를 파괴하는 부적응적 대처 기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것, 불안한 상황을 마주하기 싫어 사람들을 피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바로 이 부적응적 대처 기제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트레스, 불안, 학대, 트라우마와 같은 부정적인 자극에 대해 극도로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심리치료를 통해 새로운 행동 방식을 배우고 연습합니다. 스트레스, 거절,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굴욕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더 건강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방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과거의 낡은 습관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값이 됩니다. 심리치료의 전 과정은 이처럼 더 나은 대처 기제를 개발하려는 치료사와 내담자의 공동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개인의 성장을 돕는 새로운 삶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배움 그 자체에 저항합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그들의 대처 기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화석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거나 배우거나 개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나르시시스트는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환경과 사람에 맞춰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바꿉니다. 모든 사람, 모든 행동, 모든 특성을 기가 막히게 흉내내고 모방하는 기회주의적인 포식자처럼 보이죠. 겉모습, 옷차림, 신념, 가치관까지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상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그들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는 인간의 시간이 아닌 지질학적 시간으로 측정해야 할 만큼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핵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를 인간이 아닌 어떤 초월적인 존재, 예를 들어 뱀파이어나 악마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들의 내면에서 인간적인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단단한 핵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텅 빈 공허함입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결핍과 부재.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존재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르시시스트를 이토록 변화 불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걸까요? 왜 그들은 그토록 어리석어 보일까요? 아무리 지능이 높고 아는 것이 많아도 결국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통해 그들의 내면을 더 깊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충동 조절 능력이 없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되는 비생산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 나르시시스트가 바로 그런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둘째, 그들은 나르시시즘적 공급, 즉 타인으로부터 오는 관심과 찬사가 부족해지면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은 이성을 잃고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또한 그들이 어리석어 보이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셋째, 그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짜 어리석음을 연기합니다. 일부러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오해한 척하며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의 순진함을 이용했다고 몰아가는 방식입니다. 넷째, 그들은 심각한 과대망상에 빠져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읽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도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구분하지 못하며 사회적 신호를 읽는 데에도 서툽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폐 스펙트럼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그들의 특권의식은 종종 그들을 우스꽝스러운 광대로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이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믿지만 현실에서는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 일쑤입니다. 여섯째, 그들은 항상 주변을 경계하며 자신에 대한 모욕이나 무시의 신호를 찾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경계심은 상상 속의 모욕에 대해 불균형적인 공격성으로 이어지며 때로는 무고한 사람을 향한 피해망상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칭찬을 얻어내기 위해 거짓 겸손을 사용합니다.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상대방이 아니에요, 당신은 천재예요 라고 말해주길 기대하는 식이죠. 하지만 이런 의도가 너무나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감을 느끼고 오히려 그를 모욕하려 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조언을 듣는 행위는 자신의 완벽함에 대한 도전이자 나르시시즘적 상처로 받아들여집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현실을 왜곡하는 다양한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그거 이미 알고 있던 건데. 사실 그거 내 아이디어였어. 내가 훔쳐간 거지. 넌 틀렸어. 그건 내 의견일 뿐이야. 내 의견이 더 우월해. 내 배경과 경험을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선 내가 당신보다 훨씬 전문가야.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건
당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이처럼 그들은 조언이나 새로운 정보의 출처 자체를 폄하하고 평가절하함으로써 자신의 과대성을 지키려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밀어내고 선의의 조언에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이 태도는 결국 나르시시스트를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불통으로 만들고 깊이 어리석어 보이게 만듭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어리석은 것과 평생에 걸쳐 100%의 시간 동안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쩌면 아무런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르시시스트는 정말로 어리석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의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배움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즉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관찰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는 진정한 배움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 사회적 배움의 과정에서 근본적인 결함을 보입니다. 그들은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오직 나르시시즘적 공급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 딜러를 찾는 것처럼 그들은 오직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공급원을 찾아 헤맬 뿐입니다. 딜러와 진정한 친밀감을 나눌 수 없듯 나르시시스트 역시 타인과 깊은 유대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과 동등한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어 독립된 개인으로 성장하는 분리개별화 과정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머니와 융합된 상태로 남아있으며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자신의 일부 또는 확장물로 여깁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르시시스트는 모델링을 통한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모델링이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안에 숨겨진 규칙과 구조를 파악하여 새로운 행동 패턴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관찰하고 배울 타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사회적 비교를 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 비슷한 사람, 못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하고 성장 동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과대망상은 모든 사람을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모두가 나보다 못났는데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영감을 주는 존재도 위협이 되는 존재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대신 그들은 사회적 앵커링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마치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은 배가 닻을 내릴 곳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임의로 어떤 사람이나 사상, 그룹을 자신의 기준점, 즉 앵커로 정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앵커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과 달리 나르시시스트는 그 앵커를 파괴하려 합니다. 그들은 앵커가 된 대상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 사람의 인생을 훔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빼앗아 자신이 그 사람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원래의 앵커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앵커를 파괴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연인을 자신의 앵커로 삼고 그 사람의 인간성, 개성, 자율성을 모두 빼앗아 자신의 거대한 판타지 속인형으로 만들려 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삶은 멈춰 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연령은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그들은 배우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며 진화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내면은 프로이트가 말한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생명의 에너지인 에로스로 살아가는 우리와 달리 그들은 살아있는 죽음의 현신과도 같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진짜 자아를 죽여버린 그들은 이제 걸어 다니는 죽음이 되어 주변에 죽음의 기운을 퍼뜨립니다. 그들은 관계를 죽이고 가능성을 죽이며 타인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하는 것은 그들의 멈춰버린 애도의 시간에 함께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 옆에서 당신의 삶이 한 방울씩 말라가고 시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나르시시스트의 비극적인 내면 세계입니다. 그들은 성장을 멈춘 채 영원한 어린아이로 남아 자신과 타인의 삶을 끝없는 공허함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성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배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